데일리 브리핑.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올 하반기를 시작하게 될 7월부터 6달 동안 미국인들은 여전히 3%대의 고물가 고통을 장기적으로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연준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연준이 이제 3월과 6월, 9월, 12월 이렇게 이때는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하면서 향후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난번에 발표할 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제 금리,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 어떤 수준이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쏠렸는데 그때의 한 거도 물가도 그렇게 아주 크게 진전을 시키지 못할 것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말 물가가 물론 이제 연준은 이제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PCE, 일반 미국민들이 미 전역에서 실제로 개인 지출 소비자 지출 물가로 PCE로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이제 CPI, 대도시의 200개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그 지수는 3%대. 지금 잘한 것이 지금 5월에 가장 최근 건데요. 5월의 CPI가 3.3%로 지난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3%대, 또 PC 물가로 하더라도 2.7%가 4월 치였습니다. 올 연말에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PC 물가로 2%대로 낮추는 것이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PC 물가로도 이게 2%까지 낮추는 것은 뭐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연준도 시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의 고물가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11번이나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023년 7월 말까지 11번이나 5% 이상의 금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준금리를 올리고서는 이제 물가 잡기를 하는데 상당히 진정을 시켰습니다. 2022년 6월에 CPI가 9.1%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게 이제 41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지금 3.3%로 낮췄다는 것은 거의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을 시킨 건데 이걸 2%까지 끌어내리는데 금리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동결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 진정은 생각보다는 좀 느리게 되고 있어서 고물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물가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통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물가를 이렇게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올 들어서 상당히 좀 2%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1월에 CPI가 3.1%였습니다. 2월에 3.2%. 근데 3월에 갑자기 3.5%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잡기가 흔들거리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4월에는 다시 3.4%로 낮았다가 5월에 3.3%로 조금 더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달리 말해서 물가가 고공행진은 뭐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세를 그렇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고물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것이 연준도 인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제 3%라 그러면 뭐 이렇게 체감을 할 수가 이제 그거에 또 동의하지 않는 미국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로스앤젤레스 경우에는 도시의 CPI가 3.9%가 올랐습니다. 연율로 해도요. 네. 그러면 3.3%보다는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저기 뭐 달라스 같은 경우는 5%가 올랐고 호놀룰루 같은 데는 5.20%가 올랐기 때문에 전국 평균 CPI 물가지수보다 군 뭐 2배 가까이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전국 평균 CPI 지수만 보고 물가가 진정됐다고
느끼는 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거기 또 한 가지 또 대도시들에서 CPI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도 많이 올랐고 렌트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5.3%, 주거비, 모기지 페이먼트 같은 거 포함한 주거비 전체는 5.4% 올라 있습니다. CPI 3.3%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네. 교통비 같은 경우도 뭐 10.5%, 여기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20% 이상 계속 올라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체감 물가는 이 정부 발표 물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소리를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가 올 연말까지 적어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6월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결정은 역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3월에는 3번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으로 축소된 거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한 번도요. 언제쯤에 인하가 될까요? 네, 이것도 뭐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좀 기대치를 갖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이제 7월 31일 회의 있고 9월 18일, 11월 7일, 그다음에 12월 14일인가요? 그때 이제 4번의 회의가 남았는데 7월 31일 회의에서 금리를 건드리기는 뭐 거의 날아간 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여름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이고 인하도 없을 것다. 그게 동결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다수 한 90% 이상 넘는 그런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9월 18일이냐 11월 7일이냐 이게 또 정치권에서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11월 5일이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릴 것인지 대선 후에 내릴 것인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선 전에 내리면 바이든에게 조금은 유리할 것 같고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또 대선 이후에 내리면은 트럼프 쪽에 더 유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투자자들은 뭐 그거 정치권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좀 앞당겨서 인하되기를 바랍니다. 왜 투자자들은 뭐 이게 이제 신용카드니 모기지 이자율이 다 여파를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월 18일에 내려주기를 첫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는 게 한 60%가 넘습니다만은 항상 투자자들의 전망과는 더 느리게 연준이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 같은 뭐 미국 최대 은행인 금융권에서는 11월 7일이 아마 첫 인하될 것이다. 왜냐하면 딱 한 번이가 줄었기 때문에 네. 딱 한 번 11월 7일에 인하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예고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11월 7일에 0.25포인트 내린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한 번 인하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5.3%가 평균으로 5.1%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5%의 고금리 이제 고공행진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금융 비용, 돈을 빌린 사람, 돈을 뭐 저축한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대다수는 개인 재정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면서 금융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5%대의 금리 이자를 물 수밖에 없고요. 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왜 영향을 미치냐면은 지금 신용카드 평균 APR이 24.80이거든요. 그러면 뭐 최대는 2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용카드 기준금리가 인하 안 되는데 신용카드 이자율을 낮춰줄 그런 멍청한 회사는 아마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요즘은 조금씩 내리는데 너무 느리게 내리고 있는 게 바로 아직도 7%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말일에 5월 30일에 30년 고정 모기지의 기준으로 그 모기지 이자율이 7.03%였다가 네. 6월 6일에는 6.99%로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내린 것이 6월 13일 지난주에 내렸다는 것이 6.95%입니다. 물론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프레디맥이 이제 종합한 결과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7% 안팎의 모기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내가 지금 절반 이상은 기존 주택의 절반 이상은 지금 4% 이하의 모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4% 이하의 모기지를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그 모기지를 없애고 7%대의 높은 모기지를 얻어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첫 집을 마련하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또 현금을 마련한 사람 아니면은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살 사람들은 뭐 첫 집을 사든지 또 현금을 주고 사든지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부족하면은 집값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네. 그런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게 바로 기준금리를 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금리,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일반 서민들이나 사업체의 그런 금융비용, 또 다른 이제 대부 비용을 대출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는 거의 물 건너가고 물론 올해 3번 올릴 걸 한 번이나 줄이고 나서 내년에는 3번에서 4번이나 늘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녹록치 않은 그런 경제 사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나 뭐 실업률 또 성장 전망치는 이번에는 수정하지 않았지만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런 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어떤 위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일자리 증가 폭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가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아하. 고금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이제 물가 상승이 돼서 물가 잡기로 해서 급속히 11차례에 걸쳐서 5%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로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5%나 올리다 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건비, 재료비 몽땅 지금 오른 상태에서 금리, 금융비용까지 늘려다 보니까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고용이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제 이게 워낙 돈을 많이 풀었나 봅니다. 팬데믹 때 5조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부자들이는 뭐 그때 그 돈을 정부 지원금을 썼겠어요. 그냥 안 쓰고 갖고 있었고 미국민들은 그때 이제 꽁돈이 생겼기 때문인 듯 뭐 지금은 그거 다 바닥났는데도 신용카드나 뭐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아직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지난달에 또 일자리 창출이 27만 2천 개로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또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늦춰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또 수만 개대로 또 떨어지고 뭐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냉각되면 실업률은 뭐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미국민들의 그 습성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그래도 안정돼 있으니까 지금 돈을 벌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소비 지출이 지금 미국 GDP의 68%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내수 경제입니다. 돈을 벌어서 일자리가 안정돼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돈을 벌어 써야만 미국 경제 성장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연준은 그런 선순환을 지금 기대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잡았습니다. 2.1%를 유지하는데 불경기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소프트 랜딩을 자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증가폭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것이죠.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냐 한번 잘 보십시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에서 10만 개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 신호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그 경제 주체들이 움직일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갑자기 악화되는 수가 있고 자칫하면은 잘해야 제로 성장 내지 1% 성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 두 분 연속이면 그게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는 아직도 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으로 일단 연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연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민간업체에서 대부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로 학업에 방해를 받는 데 따른 것인데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년 안에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또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진 번호판이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통합교육부에서 이제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좀 금지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내일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LA 통합교육부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이제 총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4차례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통과된다고 휴대전화 사용 금지 결의안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학교에 있는 전체 시간 동안 학생들이 휴대전화 또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게끔 교직원에게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 대중에 공지토록 하고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노동 파트너들,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 이런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사항을 120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측 입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좋지 않다, 해롭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이사회 닉 멜보인 이사가 이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고요. 또 제키 골든버그 이사장, 티냐 올티스 프랭클린 이사가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이 멜보인 이사는요, 보다 많은 아이들이 좀 더 어린 나이에 휴대전화를 갖게 되고 이들은 휴대전화를 학교 캠퍼스에 들고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하거나 교실에서 에어팟 착용한 모습을 잘 보면서 몇 년 동안 이런 결의안에 대해 생각해 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인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이 멜본 이사는 물론 자신이 관찰한 그 휴대전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점 입증된 게 아니라 그저 자신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사회 결의안은 연구 결과까지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인용했는데요. 우선 약물 남용 정신건강서비스국의 조사 내용입니다.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불안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39%가 급증했는데요. 이건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미디어 증가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미 외과 의사 협회는 지난해 권고 사항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10대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정신 건강 위기와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21년 작성한 보고서에는요. 전국 고등학생 16%가 그 전년도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10대 학생들 중에서도 이 휴대전화에 중독된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결의안에는 10대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2016년 커먼센스 미디어 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대 절반이 휴대전화에 중독돼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살에서 17살 사이 학생들 가운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나왔는데요. 그게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전부잖아요. 네, 이 밖에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또 소셜미디어 접속을 제한하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고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네, 불필요한 작업만 초래할 뿐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LA 타임스가 사실 오늘 아침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 지금 LA 통합교육구 포함해서 전국 교육구로 봤을 때 4분의 3 이상은 이미 학업 이외 용도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LA 통합교육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제외하고 정규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학생 중 약 2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10명 미만이라고요. 따라서 이 정도면 학교 규정을 따로 그렇게 뭐 정할 필요 없이 각각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어린 학생들에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교장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그 고등학생 부모로 생각해 네.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입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휴대전화 사용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건데요. 안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 갖고 쓰는 게 불필요한 드라마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또 학부모와 교직원들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또 지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논리적인 결과로 금지 조치를 뒷받침할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견을 한 고등학교 교사는 냈는데요. 아무런 그런 뒷받침할 근거 없이 그저 단순히 통합교육국 쪽에서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거라면 오히려 교사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기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면 좀 구체적인 방법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사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도 다른 또 기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같은 거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다양한 기술들 전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한 옵션은 이제 장치를 잠그고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셀폰 락커 또는 셀폰 파우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교 캠퍼스를 다시 빠져나갈 때 그 자석 장치에 두드리고 나서 셀폰 락커나 파우치를 이제 열어서 휴대전화를 다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 자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조치들이 만약 시행된다면 2025년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박형희 기자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어요? 학교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금지시키는 게 금지를 네, 좋지 좋겠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요? 우리 이현주 씨는요? 저는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어. 이럴 때는 잠깐 사용해도 되지만 수업 시간에는 100% 전면 금지. 오케이.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 들어갈 때 어떤 박스를 놔둬서 네. 거기다가 모두 두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네. 가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저도 반대해요. 수업 시간에는. 네, 너무 그냥 어린 아이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네. 우선 눈도 나빠질 거고 맞아요. 저는 네. 말이죠. 뭐 제가 뭐 너무나 좀 이제는 나이를 먹고 고리타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 학교에서 좀 이거는 좀 막아야 되는 게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게 될 전망이네요. 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번호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앞자리가 보통 숫자이고 그다음 알파벳 레터 3개, 그다음에 또 이제 숫자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네. 예를 들어 9 ABC 123 같이 말인데요. 이 DMV는 지난 45년 동안 이러한 조합으로 운전자들에게 번호판을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동차 번호판 가장 앞 번호가 숫자 9입니다. 네. DMV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9EWG
9000에서 92WG999 이 시리즈가 발급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런 조합의 번호판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것이라고 DMB는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당초엔 오는 2027년 중에 이러한 차량 번호판 조합이 모두 네. 소진될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그런데 번호판 발급 속도가 지금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진 시점 2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알파 뉴메릭 컴비네이션으로 생성 가능한 마지막 번호판 넘버 이 9ZZZ999, 9GGG999는 2025년 말, 내년 말에 발급될 전망으로 DMB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조합으로 생성 가능한 가장 마지막 번호판이 되겠는데 그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9가 다 끝이 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일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자리가 숫자 9에서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요. 숫자로 처음 시작하는 지금의 번호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네. 승용차나 SUV를 소유한 모든 주민들은 이제 숫자 3개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발급받게 됩니다. 새 번호판은 그러니까 숫자, 레터, 숫자. 예를 들면 1, 2, 3, ABC, 9.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과 거꾸로 된 그런 조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000 AAA 이것도 비싸지겠는데. 그렇네요. 제가 이것도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옛날에는 여섯 개였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자동차의 라이선스 넘버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네. 922LQE였어요. LQ. 922LQE. 그러니까 이제는 번호가 앞에 3개 있었고 그다음에 레터가 3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6개였는데 이제는 그 뒤에 또 번호가 하나 더 붙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922LQE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참 저도 문제가 많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이 당뇨 식단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당뇨 식단 그러면은 당뇨를 막을 수 있는 식단이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돼야지 이게 당뇨 식단이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당뇨 식단을 좀 간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도 당뇨 식단을 하시고 또 아무리 당뇨를 20년간 앓으셔도 인슐린까지 맞으셔도 당뇨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시면은요. 당뇨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뇨 식단이라는 거는 너무 기본적이고 이제 너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네. 좀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제가 환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자꾸 하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쪽으로 하세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빨간색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자꾸 생각나는 거는 빨간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하지 말고 파란색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빨간색 생각 안 나요. 파란색만 생각나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식사를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 식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제 두 분은 생각하시기에 어떤 식단이 이제 당뇨 식사 중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중해식 식단. 지중해 식단 좋죠. 네. 그리고 한식 식단. 한식. 네. 네, 한식도 좋죠. 네. 네. 근데 한식도 밥 먹는 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채소 많이 먹고 나물 반찬 많이 먹고 뭐 이런. 나물에 맞습니다. 설탕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지는 몰라도요. 일단 인터넷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데 당뇨 식단 이렇게 찾아보시고 네. 이미지를 검색해 보세요. 아하. 그러면은 딱 나오는 거가요. 영상들이요. 참 신기하실 거예요. 의아하실 거예요. 당뇨학회, 대한당뇨협회, 뭐 미국 학회 협회에서 얘기하는 당뇨 식단은 골고루 먹는 겁니다. 골고루. 골고루예요. 딱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사는요. 이 밥하고 국하고 뭐 조기, 뭐 불고기, 김치, 나물 다 차려져 있는 식단이에요. 정말 그런데요. 제가 지금 구글에 가서 당뇨 식단에서 이미지 보고 있는데, 네, 다양한 그렇죠? 반찬이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한식이라고 예. 그게 정말 한식 맞죠? 네. 근데 또 다른 한식은요. 제가 어제 먹은 국밥입니다. 이제 뭐 이게 애들하고 이제 그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없이 국밥을 먹게 되는데 국밥도 한식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한 그릇 식사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밥이 국에 들어가서 전분물이 생기고요. 전분물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이 너무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은 밥대로 먹고 숟가락 잡고 젓가락으로 바꾸고 반찬도 먹고 계속 천천히 오물오물 드시는 그 식사가 가장 좋은 당뇨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상 잘 차려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전주 전라도 가서 먹는 밥상이 네네.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맞아요. 근데 대부분 당뇨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네.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별로 그냥 대충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잘못 이해하셔서 나는 이제 끼니는 건다. 그래서 아침하고 뭐 점심만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은 밤에 과자 안 드세요? 뭐 과일 안 드세요? 배고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바로 나오죠. 네, 과자 먹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충분하게 딱 아침, 점심, 저녁을 든든하게 먹지 않으면은 자꾸 사람은 배고프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당뇨 식단은요. 골고루 먹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밤 늦게 일하시는 분 가운데요. 밤 네. 10시, 11시가 되면은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약간 현기증이 난다 그러는데 우린 밤에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시간대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조금 돌아서 얘기를 하면은요. 네. 해가 지고 나면은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그 뜻은 일 끝나고 드신다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해가 이제 일하시더라도 이제 나가시기 전에 든든하게 드시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혈당이 온다고 하시는데요. 네. 만약에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 약을 드시면서 저혈당이 오는 경우는 네. 이제 약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식후 저혈당은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많이 느끼는 증상들이에요. 이게 당이 롤러코스터처럼 네. 한번 너무 빨리 쭉 올라가면은 곧바로 곤두박질을 펑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식사를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숟가락, 젓가락 천천히. 네. 내가 식사를 하는데 보통 적어도 20분이 걸려야 돼요. 그렇게 되시면은 조금은 더 나아질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혈당이 얼마나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그거가 정말 저혈당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당뇨에 이제 안 좋다고. 그러면은 밥이 있고 우리는 빵이 있고 국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나쁩니까?
가장 나쁜 건 빵이고요. 빵이에요? 국수고 그다음은 밥이에요. 그다음에 밥. 밥이 제일 좋아요. 아, 밥이 제일 좋다고. 네.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밥과 밀을 이제 같은 곡물이라고 좀 치면은요. 그 곡물이 밥이고요. 그 곡물을 갈아서 프로세스를 해서 이제 물과 섞어서 만든 거가 이제 국수, 그렇죠.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되겠고요. 아하. 그 밀가루에서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버터가 들어가고 이스트가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 설탕이 주르르르 들어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빵이 제일 안 좋고요. 그리고 국수도 이제 입자가 너무 작아져요. 이제 입안으로는 이제 후루룩 이제 감칠맛이 쭉 들어오기는 하지만 씹고 나서 우리가 뭐 뱃속에다 넣어 놓으면은 밀가루랑 똑같거든요. 입자가 너무 작아요. 대신 쌀은 밥알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씹어도 크게 덩어리로 이제 위로 넘어가고 또 위에서는 그거를 또 이제 소화를 시키느라고 또 있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천히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밥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곡물도 가공되지 않은 곡물이 좋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빵도 가공되지 않은 곡물을 이용한 빵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부시잖아요, 밀을. 가루로 좋은 만들고. 질문이신데요. 네. 이 가장 안 좋은 빵 중에서 빵 드시고 싶으시면 뭐 드셔도 될건 드셔도 되는데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마트에서 파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스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내서 딱 전시해 놓는 그런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 대신에 그냥 맘앤팝 조그마한 빵집에서 우리가 같이 구웠어요. 우리가 구워요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요. 아, 그나마 좀 낫다. 네. 네, 왜냐면 거기에 프로세스 그 음식이 그 첨가물 케미컬들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않습니다. 프레시하게 만들면. 네. 그러면은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왜 따로 식사를 차려주시잖아요. 밥도 따로, 반찬도 따로 이러면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당뇨 식단을 함께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죠. 아, 네. 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는 당뇨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먹어라고 하면 정말 아무래도 어차피 지금 골고루 먹는 식단이 당뇨 식단이라고 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다 같이 식사하시면 너무 좋아요. 솔직히 뭐 저도 당뇨는 없지만 이거를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요. 네. 저도 나쁜 음식들을 먹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당뇨는 없지만 당뇨 식단을 따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건강식이네요. 되도록이면 신경을 쓰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